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지금은 이제 그 뭐 본명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뭐 이런 거를 좀 뭐 소개하고 그랬었는데, 제가 요즘, 왜 갑자기 웃음이 날까요? 그리고 좀 그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, 뭐,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,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예, 정치, 경제, 지역학 등등등 강의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최명호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아,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정보 나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녹음을 준비를 했습니다. 뭐 이 날씨 얘기나 뭐 이런 게 뭐 이야기할 거 없을 때 막 그 굉장히 좋은 테마이긴 한데요. 요즘처럼 진짜 계절의 변화가 또 극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열대야에서 뭐 38도 체감온도 40도 넘어간다 뭐 이랬던 때가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새벽에 한 뭐 18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시원하다 못해 약간 춥나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때가 돼버렸습니다.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절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만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올 여름도 우리에게 기후 변화라는 것이 레알이다 뭐 이런 것을 일깨워준 2025년 여름 뭐 아직 다 지나갔다고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다들 예 뭐 벌써 예전 일처럼 특히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전 일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벌써 이것도 몇 주 된 일주일 넘은 뉴스인 것 같은데 미국의 이지스함 두 척이 그 베네수엘라에 파견이 됐다. 그 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그냥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관련돼서 군함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투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리고 마약을 뭐 베네수엘라가 공급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 국내 미디어에서 뭐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리고 또 해외 미디어에서도 뭐 주목할 만한 뉴스로 꼽히기는 했는데 지금 뭐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군대를 출동시킨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거 뭐 그냥 항구에 얌전히 있을 때와 이렇게 출동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연료서부터 시작해서 식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작전을 수행할 때 뭐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일을 왜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보고 같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자료를 집어넣는 스타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중미 카리브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. 그 유카탄 반도의 멕시코가 잠깐 보이고 멕시코의 모습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뭐 엘살바도르, 뭐 니카라과, 뭐 코스타리카, 파나마 요렇게가 이제 중미 지역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어 정말 그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거기에 쿠바가 있고 쿠바와 아이티 사이에 자메이카가 있고 그리고 아이티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아이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 푸에르토리코 다음에 이제 자잘한 선들이 쭉 이어지다가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끝이 납니다.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렇게 해서 쿠바서부터 뭐 푸에르토리코까지 큰 섬들을 뭐 대안틸리에스 제도 그 다음에 자잘한 섬들은 뭐 소안틸레스 제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 지역이 사실은 카리브해입니다. 카리브해라고 하면 뭐 카리브해 도서 지역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게 아니라 어, 중미 지역서부터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섬들로 둘러싸인 바다를 카리브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트리다 토바고 다음에 있는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, 그 다음에 뭐 파나마, 코스타리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
벨리스, 요새 벨리스가 우리나라 뉴스에 좀 나오긴 하던데요. 그 다음에 멕시코까지 해서 다 카리브해에 들어가는 겁니다. 일련의 섬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잔잔하고 얕은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실제로 저기 그 멕시코만에 있는 바다보다는 요 카리브해 지역이 좀 뭐 얕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뭐 지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요 얘기를 꺼냈냐면, 지금 이 지도 안에서 언급됐던 국가 중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도 좌파 혹은 좌파로 구분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브라질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대장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도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쿠바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예, 혁명이 일어났던.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뭐 여러 가지에서 베네수엘라 꼴 난다라고, 사실 뭐 우리나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베네수엘라 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는데, 아무튼 차베스로 대표됐고 한때는 그 어떤 유토피아로 보였던 적이 있고, 그리고 뭐 엘 시스테마라고 그 빈민촌 아이들에게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고 교향악단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,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초반에 뭐 KBS, SBS 특별 방송을 했던 걸 또 기억이 나고, 우리나라에도 공연하러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콜롬비아도 지금 이제 선거를 통해서 중도 좌파가 잡았고, 온두라스도 약간 좌파 경향이 으로 분류가 되고, 그 다음에 니카라과, 과테말라, 벨리즈에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좋은 걸로 알고 뭐 아무튼 등장하고 있던데, 물론 뭐 좀 여기서 뭐 혁명이 일어난 경우는 쿠바밖에 없고,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.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좌파 혹은 뭐 진보 뭐라고 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, 두 가지가 동일어는 아닙니다만, 일단 저는 오늘은 좌파라고 부르겠습니다. 좌파 정권이 들어선 그 케이스를 핑크 타이드라고 불렀고, 현재는 이제 새로운 핑크 타이드, 네오 핑크 타이드, 뭐 뉴 핑크 타이드 뭐라고 부르든 간에 아직 학계에서 정착된 용어는 없습니다. 물론 제가 밀고 있는 건 이제 네오 핑크 타이드긴 한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중미 카리브의 많은 국가들이 약간 좌파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지스함을 파견했어요.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,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처음 들어와서 파나마 운하 중국 나가라 막 이러고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여기가 이제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 쪽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도에서는 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, 칠레, 페루 뭐 이런 데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아시아 쪽으로 오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유럽은 일단 파나마 운하를 건너야 굉장히 가깝죠.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물건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파나마 운하를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루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행정부라고 해야 되나, 아무튼 그 정치적인 이유, 볼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, 지금 뭐 재판에 올라가 있고, 뭐 이런저런 뭐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볼소나루 때문에 50%의 관세를 매긴다, 뭐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뭐 한국도 그런 브라질 같은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닌가. 그리고 또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통하는 소년공이었다는 게 통하는 면이 있기는 한데, 뭐 이런저런 루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,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권을 놓고 움직이는 사업가고, 뭐 그렇게 이념가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극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, 그래서
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이념 중심의 이념 이데올로기적인 우파나 극우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이념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익을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브라질에게 50%의 관세를 매겼느냐? 일단 뭐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브라질이 일단 미국과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한, 수출 구조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특히 뭐 미국에서 수출하던 대두를 브라질 걸로 바꾸고 이제 중국이 또 협상하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수입되던 대두를 미국 걸로 바꾸고 뭐 이런 류의 뉴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적으로 멕시코, 특히 멕시코에 비해선 미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의 관세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과 그 브라질이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.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니 브릭스니 뭐 이렇게 폄하의 얘기는 뜻은 아닙니다. 뭐그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흥 국가들의 동맹 혹은 중국, 러시아, 인도, 그다음에 브라질 등등이 중심이 된 이 연합이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의 좀 이렇게 그 경제적인 좀 교역도 좀 더 늘려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경제 블록처럼 혹은 정치 블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일단 경고의 의미가 아니었나.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질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브라질은 남미에서 거의 맹주 국가고 브라질이 아르헨티나가 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남미에서 독보적인 맹주고 주변국들을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그 주종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경제의 중심지가 브라질입니다. 이런 얘기를 부정하시는 분이나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USMCA의 멕시코, 캐나다와 미국 관계와 좀 비슷한 관계가 브라질, 그다음에 파라과이, 우루과이, 아르헨티나 뭐 이런 그 주변 국가의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해서 페루와 칠레와고는 또 관계가 또 그렇게 막 밀접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브라질이 중심이 된 요 세력을 또 메르코수르라고 또 부르고 메르코수르는 지금 뭐 EU하고도 FTA를 뭐 거의 체결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하죠. 그리고 여러 가지 독자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고 특히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모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도 별로 없는데 중미 카리브 지역에 상당히 이 좌경화의 움직임이 생겼고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뭐 제가 짧게 넘어갔는데 노조 위원장 출신인 룰라와 그 다음에 뭐 쿠데타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군부와 같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갖고 정권을 차지한 세력과는 좀 이렇게 좀 예전 얘기입니다.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약간 결이 다른 선거로 우리가 똑같이 집권했지만 야 우리가 좀 다른 거 아니야? 뭐 이런 류의 차별 아닌 차별 같은 게 뭐 있기도 했습니다.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중미 카리브해 지역이 좌경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합니다만 정치 경제적 특히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관련성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련성을 높여갈 것이다. 그래서 첫 번째 포석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압박이었죠.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으면 라틴 아메리카 에서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물류의 통제권이 생기게 됩니다.
그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이거 계속 멈춰 있어서 동영상 아니야?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런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나온 이 컨테이너 선들은 어디를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유럽이 됐던 대서양을 건너던 뭐 이렇게 갈까요? 자,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바서부터 트리니다드 토바고까지 섬들이 쭉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파도도 막아주고 뭐 이쪽으로 뭐 태풍 같은 게 안 오는 건 아닙니다만, 상대적으로 잔잔한 바다고 깊이도 얕고 뭐 이래서 휴양지로는 좋긴 한데, 선박을 운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형이라는 것은 암초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큰 배들이 나갈 수 있는 구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은 대안적인 루트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, 보통 대개 IT와 쿠바 사이를 지나갑니다. 그렇다면 아니 파나마 운하만 제어하면 어떻게 되냐? 쿠바와 IT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, 쿠바를 지나가면 쿠바가 이쪽의 물류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버뮤다 삼각지라고 부르고 뭐 그러던 섬들도 아마 지금 지도에서 보이실 겁니다. 쿠바 위쪽에 있고 마이애미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 옆을 통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, 마이애미도 뭐 무역항 중에 하나니까 아주 그 대륙에 붙어서 지나가면 모를까. 여기도 일련의 섬들이 굉장히 많죠. 섬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섬들은 암초하고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 선박이 운행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니죠. 그래서 일단 뭐 버뮤다 삼각지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자잘한 섬들의 마지막 닿는 지역들이 아마 IT와 쿠바의 사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던 관타나모 뭐 수용소 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는 그 공포의 교도소가 있죠. 거기가 어디 있냐면 저기 산티아고 데 쿠바, 그러니까 IT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지도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거기 약간 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 영구적인 이제 미국의 영토예요. 이것도 뭐 얘기하면 좀 긴 얘기니까 오늘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, 여기에 미군 기지도 있죠. 그 다음에 뭐 비행기로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물론 배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, 무슨 얘기냐? 요 길목에 마치 바둑에서 치면 대마 잡는 것처럼 파나마 운하 지금 장악했고, 그 다음에 관타나모를 중심으로 여기 전통적으로 요 물류를 장악해 왔습니다. 미국은. 그런데 중미에서 이렇게 좌파적 흐름이 나고 이 정권들이 중국과의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고 이럴 때 과연 어느 쪽에 한번 힘을 싹 주면 이 구도를 좀 바꿀 수가 있을까? 지금 망해도 뭐 예전에 망했어야 될 것 같은데, 베네수엘라가 뭐 차베스 사후에도 지금 뭐 계속 정권을 차베스 주자들이 잡고 있죠. 마두로가 아직 대통령이고,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할 부분도 많고, 제가 사실 베네수엘라 관련 논문도 몇 개 쓰긴 했는데, 개인적으로도 애착도 있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, 그 다음에 관심도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. 자,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? 마지막 단추처럼 파나마 운하 장악했고 관타나모 장악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카리브해의 거의 끝에쯤에 이제 미국의 해군이 딱 이지스함과 더불어 있다고 하면, 이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은 장악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.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,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미군 감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안보 관련해서도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더 조공으로 받아가는 건지 뜯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, 아무튼 우리는 또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이 안보 문제에서 쿠바의 혁명이 일어나고, 이런 얘기보다 저기 뭐야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였나? 거기서 이제 소련의 전투함들이 쿠바로 막 오고,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, 쿠바의 이제 소련이 핵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. 마이애미하고 지금 쿠바의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.
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 정말 조악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그 1인용 헤엄 수영 보조도구 같은 걸로도 그 아바나에서 저기 마이애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그렇게 간 사람들도 많고, 그 메리다 유카탄 쪽으로 가는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데 해류나 이런 걸로는 마이애미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그때 여기에 이렇게 왜 소련은 핵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했나? 뭐 말할 거 없죠. 여기 요지 아닙니까?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미 본토 그 당시 기술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서 이제는 인접국들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, 이 인접국들 중에서 가장 지금 이제 위태위태해 보이는 게 이 중미 카리브 지역의 좌파 성향의 정권들이고,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입김이 더 커진다던가 아니면은 점점 더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해진다던가 하는 것들은 미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또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진짜 저렴한 상품들, 월마트나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다이소나 아니면 좀 일본으로 치면 천엔마트 뭐 이런 데에 저렴하면서 상당한 품질을 또 자랑하는 그런 물건들,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비해서 아깝지 않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공급하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밖에 없고, 이것을 대체하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인도도 뭐 그렇게 성공적인 어, 그 산업 이양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, 지금 뭐 동남아시아가 중요한 또 포인트긴 한데,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관세를 세게 매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어떤 후보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리고 다른 후보지들을 고려할 때 인접국이어야 한다. 공급망 자체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면, 그런 면에서 이 중미 카리브 지역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이런 자료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중미 카리브해 지역, 뭐 남아메리카까지 해서 미군 기지의 모습입니다. 지금 중미 지역이 따로 분류가 돼 있죠. 엄청나게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요새로 하면 뭐 불법 이민자, 카라반이라고 또 요새는 또 뉴스에서 많이 잊혀지긴 했습니다만, 그런 문제만으로 이렇게 미군 기지를 많이 지었을 것이냐. 그것도 뭐 그냥 기지가 아니라 공군 기지.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가 떠서 어딘가는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, 뭐 푸에르토리코에도 있고 뭐 콜롬비아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콜롬비아도 아까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했는데 처음이에요. 콜롬비아는 원래 우리나라 일본과 비슷하게 굉장히 친미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좀 좌파적인 정권이 들어왔습니다.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뭐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뭐 완벽하게 변하진 않겠으나 위협으로 느낄 가능성은 상당히 크겠죠. 그래서 내륙에는 이렇게 그 미군 기지들이 있고, 그리고 여기에 이지함이라뇨. 쉬운 배란 뜻일까요? 아무튼 이지스함을 파견해서 군사적인 비중을 높였다. 그만큼 이쪽 안보를 신경 쓰고 있다. 그렇다면 그 안보를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정도까지 나가게 된다면, 아마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, 지금 중미 쪽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, 뭐 쿠바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살바도르, 온두라스는 뭐 저기 뭐야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이슈로도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,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업이 좀 어려울 때 여기에 뭐 안정적인 제조업 공급망이 생긴다면,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중미 지역은 안보의 비중을 그저 미국 본토의 안전만이 아니라 그 국가 경제의 미래를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
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저밖에 못 봤는데,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개성공단이 있지 않았습니까? 개성공단의 그 엄청난 그 가격 경쟁력, 그다음에 생산력, 그다음에 다 우리 민족이었으니까요. 뭐 그 손재주나 그다음에 그 헌신적인 모습들,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비교해서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하고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? 뭐 당연히 쿠바입니다. 왜냐면 학비가 없으니까요. 그리고 북한의 개성공단이나 뭐 이런 경협 경제협력 사례와 비슷하게 어, 의료보험이나 연금이나 뭐 이런 거 없죠. 왜냐면 의료비도 무료니까 쿠바는. 그리고 쿠바 그 개개인 노동자 개개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부 혹은 당과 이제 딱 계약을 하면 어, 노조가 없습니다. 이 북한에서도 노조가 없었죠. 그래서 어, 노동 분규, 노사 분규, 분규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너무 예전 표현이긴 하네요. 나이가 나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, 그 뭐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고 뭐 이런 그 생산 라인을 바로 그 엎어지면 코 닿을 때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이애미 가깝죠.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으로 하면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오데오까지도 쭉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기 그 뭐 텍사스만이 아니라 샌안토니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뭐 미국의 또 남부에서는 상징과도 같은 컨테이너 저기 트레일러로 또 미국 전역으로 물류가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도 같은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팬데믹 일어나고 또 뭐 저희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중미 쪽의 안정적인 공급망을,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공급망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지금은 많이들 잊으신 것 같은데 그 정말 예전 얘기 같죠, 코로나19.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,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멈춰버렸던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이 가격 경쟁력만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다.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. 이런 전염병과 뭐 기후 위기가 다 생태 위기가 다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그럼 공급망을 아주 지척으로, 예.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. 그게 이제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뭐 보호무역이라고 하던 블록화라고 하던 뭐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베네수엘라 문제는 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그 굉장히 치욕적이게도 우리나라 노동자 300명이 심지어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발에도 족쇄처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 잡아갔단 말이에요.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이게 뭐 광고는 아닙니다만 넷플릭스에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. 그 중국 공장이 미국에 생겨서 미국의 노동자들과 중국 지금 뭐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제조업 산업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과 미국이라는 어떤 문화가, 중국과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부닥치는 거죠. 그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곳곳에서 뭐 TSMC 공장에서도 생기고 뭐 LG 공장, 현대 뭐 곳곳에서 일어나 있구나.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한번 또 봐야 된다.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넷플릭스에 가입되신 분들은
좀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오바마 부부가 나와서 토크하는 또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. 저 시간 되시는 분은 그것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쯤 돼서 시간이 30분 넘어서 좀 맞춰볼까 했는데 아까 극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뭐 20대 30대 남성들의 극우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극우화가 일단 극우화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땐 극우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을 뭐 어떤 뭐 저희 책 쓰신 분이 나와가지고 뭐 그 뭐 남자가 180 안 넘으면 루저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남녀 간의 갈등이 커졌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뭐 그때도 연애 잘하던 사람들은 뭐 잘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학로에서 굉장히 그 극우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극우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뭐 페미니즘이라고 불러야 되는가라고 고민이 되는 아무튼 그런 그 여성들이 시위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뭐 또 다 예전 일 같기도 하죠. 또 강남역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극우화에 좀 뭐 얘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메인 테마로 다뤄져야 되는가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극우화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없었고 그리고 어 유럽이나 뭐 이런데 네오나치나 뭐 이런 분들 그 철십자 막 이렇게 새기고 막 이렇게 그 하이 히틀러도 막 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 그 뭐 다른 뭐 국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기 뭐 굉장히 그 고전적이면서도 정형화 돼버린 어떤 대상들을 무조건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세력들을 구구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현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뭐 대선 결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 20, 30대에 뭐 그러니까 누굴 뽑고 막 이러는데 투표 행위는 주권자의 권리죠. 그래서 누구를 뭐 어떻게 뽑던 간에 그게 뭐 뭐라고 합니까? 불법적인 불법적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그 아무튼 어떤 정당의 후보를 뽑았건 간에 적어도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적인 합법적인 후보를 뽑은 거기 때문에 아니 이들이 누구를 뽑았던 간에 이걸로 지탄 받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 한번 좀 그래프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20대 대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붙어서 그 몇 퍼센트 차이였죠.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던 그, 그 대선 그 대선의 득표율을 이렇게 한번 보면 제가 30%의 점선 그 다음에 50% 정도의 또 실선 이렇게 거놨습니다. 그리고 20대 남성은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뽑았습니다. 예, 예. 근데 20대 남성 중에서도 36% 정도는 파란색 이재명 후보를 뽑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압도적으로 90몇 퍼센트를 뽑은 건 아닙니다. 물론 숫자가 그 뭐 붉은색이 많은 것처럼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얘기죠. 그러면 20대 여성은 어떤가? 비슷하게 58%의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33%의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 행위를 했습니다.
이게 만약에 이제 58%의 남성들의 극우화가 문제라면 이 33%의 여성들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? 그다음에 이제 30대에서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남성 중에서는 52%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44.5%가 이재명 후보를 뽑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슷비슷 뭐 수치가 똑같진 않습니다만 한쪽으로 뭐 세대가 압도적으로 막 이렇게 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30대 여성은 49%가 이재명, 49.7이 이재명 후보를 뽑았고 43.8%가 또 윤석열 후보를 뽑았습니다. 만약에 이 30대와 20대 여성들의 우경하고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가 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뭐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한 50% 이상으로 가고 30%를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게 60대까지도 그 뭐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30% 정도의 지지를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 받았고 그다음에 70대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또 저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뽑긴 했습니다만 세대별로 봤을 때 이 30에서 50 사이에서 그 이 선을 벗어난 그러니까 50% 이상 지지한 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세대별로 봤을 때는 어떤 류의 밸런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쪽은 안 보고 한쪽만 보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그러면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답인가 이렇게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것이 사실 파쇼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경향성으로 봤을 때 우경화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우경화된 측면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 특히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 세력들은 고민할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20, 30대가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느냐 극우화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하다. 왜냐하면 극우라고 했던 그 경향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전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. 하지만 그 뭐 법원을 막 털어버리고 막 이런 류의 아주 폭력적인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큐베이팅 된 거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고 어떤 세력의 지원을 받고 뭐 이렇게 커져 왔다면 우리가 뭐 저기 그 세월호 때 폭식 투쟁했던 일베 뭐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뭐 정부 모 기관의 자금을 받았고 대기업에서도 뭐 정경련이었나요?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뭐 그런 류의 자금들이 들어갔고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져 온 거라면 이것은 공작의 측면에서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저기 그 무슨 말투나 뭘 쓴다고 해서 그 뭐 너무 뭐 그 뭐 우경화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인 이성과 합리성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집단의 어떤 준거 틀에 따라서 이런저런 류의 행동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와 구분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면 뭐 한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20, 30대를 놓고 그 중에서 남성들만 놓고 이렇게 보는 건 무리하다. 하지만 이것이 인큐베이팅 된 세력들이라면 굉장히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수사의 측면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
현상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20, 30대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주권자의 투표 행위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수 있느냐, 이것도 또 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 그리고 나 혹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막 한쪽으로 몰고 극단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. 어차피 뭐 거대 정당 양당제가, 양당제 국가에서는 뭐 이렇게 다 좀 비슷하게 나오는 측면들이 있죠. 뭐 내각제를 하고 군소정당들이 많은 경우 다양한 가치들이 막 이렇게 퍼지듯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양당제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,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는 좀 극우화라고 해야 될까요? 우경화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인 것처럼도 보입니다. 특히 아도르노도 뭐 그런 아주 작은 책인데 좀 굉장히 어려운 책을 썼었고, 또 이쪽으로 전체주의의 기원을 쓴 한나 아렌트의 굉장히 중요한 저작도 있는데, 아도르노는 뭐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, 특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극우화가, 우경화가 더 강화된다. 그리고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과 구별되는 전체주의의 특징으로서 원자화된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원자화된 개인이 좀 굉장히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만, 우리가 그 한 80년대서부터 핵가족이니 뭐 핵 어쩌고 저쩌고 뭐 핵인싸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, 그래서 그 여러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애들 뭐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원자화된 개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관계가 다 끊어진 정말 홀로선 개인들, 그리고 이 개인들을 이제 주요 수단으로 해서, 그리고 어떤 류의 신념과 종교적인 이념을 매개로 해서 조직화됐을 때 이게 이제 전체주의다라고 정의를 하게 해,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제 기억력이 딱 맞는 건지 좀 약간 회의하게 되네요. 아무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.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,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주의가 우리나라에서 꼽히기 굉장히 좋은, 지금 1인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거의 그 다인 세대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는 통계 결과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,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꿈꾸게 되기 쉽죠. 남한테는 엄하고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주지만 나한테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가부장을 꿈꾸게 되기 쉽고, 그 다음에 정말 무슨 성군처럼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태평성대를 만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꿈꾸게 되기 쉽습니다. 하늘에서 동아줄이 막 내려와 주기를 막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, 뭐 그게 이제 위기 상황, 이 위기에 생존을 붙이면 좀 이게 좀 더 의미가 확실해지면서 좀 처참한 느낌도 있는데,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, 저는 이것을 어떤 왕정의 유령이나 왕정의 화석처럼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,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만에 하나 정말 아쉬움을 남기고,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훨씬 우경화된 우익 정권, 극우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겠죠. 그 누굽니까? 그 화씨 911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이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? 아무튼 그 오바마가 재선되는 거였나? 그 홈리스들 그 서프라임 모기지 막 그 버블 터지고 나서 그 미국의 상황 다루고 막 그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
막 모든 게 재선이 아니라 당선됐을 때 막 울고 막 다 됐다고 이제 그렇게 믿었던 오바마 행정부도 결국 이런저런 나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몇 가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훨씬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뭐 우경화가 됐던 극우화가 됐던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의 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생태계를 마련해서 좀 이렇게 정말 그 진짜 생태계처럼 이렇게 알아서 막 이렇게 잘 돌아가고 선순환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도합니다. 그렇게 돼야만 조금 더 진보라는 말이 어떤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그리고 더 행복한 그 사회를 또 점점 줄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. 아무튼 다음번에도 라틴 아메리카 관련돼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리고 또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